단판? 서희의 외교는 맞아. 근데 서희의 외교 단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서희의 외교 단판, 강동육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있는 그대로 사실에 가깝게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이 또 어떠했는지도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놈의 도대체 뭘 어디서 배워와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에서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배경에서 A라는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A라는 일 개쩌름 하고 끝내요. 그 개쩌는 일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제 당시에 복합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드디어 중국 대륙에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5대 10국. 921년대의 5대 10국이에요. 개판이었단 얘기요. 개판. 948년대의 5대 10국 시대. 이게 뭐냐면은 수나라가 있었고 당나라가 생기고 또 당나라가 개박살 난 다음에 이 5대 10국이라는 게 생겼다는 건데 개판이었단 얘기입니다. 이게 드디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갑니다. 요나라와 송나라로 정리가 되죠. 어느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번에도 말했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데 당나라든 송나라든 누가 세웠든 상관없이 한족 중심으로 중국 대륙에서 천자와 황제 이런 거는 그냥 한족 중심으로 중국 대륙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송나라가 들어섭니다. 서기 979년에 송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대륙이 또 송나라로 재통일이 돼가지고 중국 대륙이 송나라의 국가로서 이제 가나 싶었는데 아니지. 북방 유목민족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중국 대륙은 항상 제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민족성, 소수민족들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들이 중국 대륙 역사에서 한족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목민족, 이민족,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자꾸 누가 와. 그런 역사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해서 지금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다 그랬던 배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송나라는 960년에 튀어나왔어요. 이미 송나라가 960년에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당나라가 부실해져가지고 아까 말한 5대 10국이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그 복잡한 그 역사가 흘러나오다가 송나라도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절대로 송나라만 튀어나온 게 아니요. 송나라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같이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당나라가 시름시름 앓고 이제 부실해졌을 때 수많은 이민족들이 쑥쑥 커져 쑥쑥.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게 지금 5대 19 956년에도 지금 지도에도 나오는데 가장 먼저 중국 대륙에서 이민족들 중에 튀어나온 게 거란입니다. 왜 그 옛날에 그 드라마 태조왕건 보면 아지테 할아버지 아지테. 이분. 이분. 태조왕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요 아지테 할아버지가 태조왕건 옛날에도 드라마 보면은 궁예짱한테 저 아지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 배야, 북쪽에 아유라복이라는 인간이 거란을 흡수해서 지금 뭐 거란족이 개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예짱이 그때 아유라복에게 전하라. 이 북쪽으로 북벌을 할 사람은 바로 짐이라고. 그 아유라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의 여러 개 부족들을 박살도 내고 통합도 하고 그러면서 나 이제 황제임 하면서 거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야율아복이에요. 이름 더럽게 어려워. 야율아복이. 아무튼 이 야율아복이가 이 영화가 거란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거란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 베이징까지 먹어. 연운 16주라고 해가지고 중국 북에서 내려오게 되는 지역이죠. 중원의 코앞이에요. 중원의 코앞. 지금 현재 베이징이 있는 그 지역까지 요 나라 거란이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란은 실제로 그 전까지는 한족들이 살고 당나라라던가 뭐 한족의 정체성들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을 먹지 못했었는데 저때 드디어 한족들이 사는 지역까지 먹은 거예요. 거란이. 그러니까 거란이 한족 얘네들은 그 천자, 중원 드립치고 좀 유교 이런 거 좋아하던데 그러면서 일단은 나라 이름부터 바꿉니다. 뭐로? 요.
요나라. 좀 현타 온다. 현타와 얘들아. 요나라. 이 거란의 요나라가 이 연은 16주를 먹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리장성까지 넘었단 얘기예요. 이게 만리장성 위에 있으면은 일단 만리장성 가가지고 이제 딱 군사 몰고 가면은 무조건 그 점령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워. 성에 있고 그 성을 넘으려는 애들이 싸우면 누가 유리해? 무조건 성에 있는 애들이 적은 병력으로도 훨씬 더 강한 그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만리장성 위에 있었으면은 관리하기가 편한데 이민족들을 이미 넘어온 거예요. 만리장성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랑 이제 거란, 요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지. 왜? 송나라도 저 요나라를 이제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무조건 이 요나라, 거란 얘네를 만리장성 위쪽까지는 쳐내야 된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쳐낸 다음에 일단은 송나라도 자기들도 세력을 다지고 국내의 어떤 상황들도 다지고 중앙 집권도 이제 좀 하고 그러면서 송과 요가 싸운 거죠.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나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요나라 시대에 거란의 저 요나라가 고려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역시 요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조공을 바쳤구나. 아니지 그건. 그건 아니야. 막 무슨 뭐 고려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요나라가 아우 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지금 송나라 조져야 되니까. 정도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네 지금 여기서 미친듯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 피곤해지는 거야. 뒤통수 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요나라가 고려한테 공물을 바쳐요. 고려가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전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군사력은 아니었더라도 어찌됐든 요나라 입장에서 양쌍 사이드로 전선이 확장되면 좋을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송나라가 이렇게 컸을 때가 아니에요. 5대 19기 안 끝났을 때야. 대략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5대 19기 안 끝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여기 밑에 지역을 통일하기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라가 지금 한장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고려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면 피곤하잖아. 요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나라가 고려한테 공물을 보냈어.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전선 2개, 3개, 4개 되면 개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도 고려한테 공물을 보낸 거야. 근데 고려가 어떻게 했을까? 요나라가 공물을 팍팍 받쳐서 막 행렬이 막 끝도 없어 막 행렬이 엄청나게 막 많이 보낸 거야. 고려가 뭐라고 했을까? 이런 오랑캐 새끼들 저 새끼 거 받아가지고 뭐하냐고 개무시를 해요. 당시 거란이 뭐야? 유목민족이잖아. 유목민족들한테 진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양, 낙타, 말이에요. 낙타는 빼자 그럼. 양이랑 말이야. 낙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낙타? 얘네가 낙타? 웬 낙타? 그런단 말이야. 낙타가 원래 이게 중동아랍 가면 낙타 많이 보면 원래 낙타가 몽골 지역에 많이 살아요. 원래 고비 사막에도 낙타 엄청 많이 살아. 근데 사람들이 낙타는 중동아랍 이집트 쪽 아닌가 이제 그런단 말이지. 얘네도 낙타를 썼어. 낙타가 추운 데서도 산대. 어찌됐든 그 거란이 그래서 낙타랑 양이랑 말을 막 바쳤대 고려한테. 요나라가 그러니까 그 낙타말 졸라 귀한 거를 이제 쟤네 입장에서 엄청 귀한 걸 바친 거야 진짜로. 고려가 이 오랑캐 새끼들 이러면서 막 개무시하면서 거란이 갖다 준 양 낙타 말을 다 굶겨 죽여요 일부러. 그러다가 960년에 하이 송나라가 이제 하이를 해. 튀어나와 송나라가 이제. 그러자마자 고려가 바로 송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송나라의 당시 어떤 본인들이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송나라가 당나라의 바통 터치를 받은 중국의 정통 왕조는 송나라다. 그동안 통일신라도 그랬고 고려도 그렇고 중국 중원 국가들하고 웬만하면은 원만하게 조공책봉 관계를 하면서 좀 잘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송나라가 이제 뭔가 이제 큼직하게 이제 들어서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도 이제 저 오랑캐 새끼들보다는 정통 중원을 먹은 천자국 송나라랑 조공책봉을 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당시 저 고대 시대에서 저 900년대 저 때만 해도 중원을 먹은 국가 아니면 다 오랑캐야. 다 오랑캐. 고려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오랑캐 아니고 나는 이 천자를 알아보고 천자랑 조공책봉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는 오랑캐 아니고 이 위에 새끼들은 오랑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나라가 낙타고 말고 다 보냈는데도 다 굶겨 죽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아니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맺어야 돼.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 칠 거 아니야. 어디 중국이랑 동맹을 하냐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 고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저런 오랑캐 새끼들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그래도 여기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이런 느낌과 분위기도 있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거란과 고려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안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란 요나라 입장에서 이 새끼들 봐라 고려? 아니
낙타랑 말을 보냈는데 굶겨 죽여? 아니 근데 송나라랑은 송나라 튀어나오자마자 조공책봉을 해? 야마도잖아. 개빡치잖아. 거란 당시 요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송나라랑 싸우느라 이제 바빠졌어 졸라. 여기 있는 고려가 또 지들이랑 친하게 안 지낸대. 후달리잖아. 개빡쳐서 거란의 요나라 소손영이가 요나라의 소손영이가 6만 군대를 가지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여기서 서희의 외교단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의 요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요나라랑 거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송나라랑 싸우느라 바쁜데 얘네랑 어찌됐든 효부를 빨리 봐야 돼 지금. 여기를 내버려두고 열로 간다? 고려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거란 요나라의 시각에서 소손영이가 당시 압록강을 건너고 고려로 쳐들어갈 만 했던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렇지. 뒷문을 일단은 잠궈야 될 거 아니야. 뒤가 구려. 통수가 시려 요새.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후방이 털릴까봐. 여기서 서희의 외교단판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장이 너무 심해요. 단판? 서희의 외교는 맞아. 근데 서희의 외교 단판?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표현이. 뭔가 외교를 한 사람이야. 서희가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이고 외교관으로서 능력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외교를 잘한 양반이요 그 양반이. 근데 단판을 했다? 이 말에서 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왜곡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손영이가 6만 대군 끌고 이제 거란 요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고려도 개쫄았었어 당시에. 고려의 당시 그 신하들 관료들도 그 황궁 안에서도 왕궁 안에서도 야 빨리 평양까지 주고 죄송합니다 하자. 당시 소손영이가 온다고 했을 때 고려의 스탠스야 이게. 평양까지 땅 드릴게요 꺼져주세요.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자 그냥. 근데 당시에 서희가 누구였냐면은 국방부 장관이야 고려의 당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래도 평양까지 주는 건 조금 에반데 너무 많잖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소손영이를 만나보겠다. 일단은 소손영을 만나보겠다고 소손영을 만나러 떠나요 서희가. 이제 북쪽으로 떠났겠지. 그러자마자 소손영이 서희 보자마자 잘 왔어 이 새끼 너. 어디서 니네는 지금 우리 대요나라랑 지금 국경도 맞대고 지금 딱 그 우리의 뒤통수에 있는 이 조만한 새끼들이 감히 바다 건너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지금 우리한테는 이지랄을 떨어? 니네 뭐하는 애들이야 도대체. 이제 그러는 거지 요나라가. 그리고 소손영이 이 얘기도 했어. 솔직히 지금 상황을 봐라. 우리가 지금 얘네 송나라랑 맞다이 까는데 니네가 지금 딱 뒤통수 후려갈길 수 있는데 우리가 니네를 지금 조지러 온 건 당연한 거다. 지금 뒤통수 개실인데 지금 송나라만 쳐다보고 우리가 갈 수가 있냐. 니네부터 정리를 해야지. 소손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희가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저 간다요 저 새끼 저거 저 종북좌파 새끼 토착개구 새끼 이제 이럴 분들이 있는데 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서희가 뭐라고 했을까. 손영이 형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솔직히 진짜로 정말로.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던 이유가 있었어. 왜? 여진족 때문에. 요 멘트를 쳐 일단. 요거 멘트 잘 쳐 이분이. 서희 저분이 외교 감각이 있는 양반이야. 이거 멘트 잘 쳤어. 지금 여진족이 여기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서 졸라 설치고 있다 지금. 쟤네가 졸라 설치고 있어가지고 얘네 때문에 우리가 뭐 너네랑 같이 교류를 하기도 어려웠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너희와 함께 뭘 그게 안 되지 않냐 지금.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는 얘네들 여기서 설치고 다니는 저 오랑캐 새끼들 저 여진족 새끼들 저 새끼들만 정리를 하면 우리 고려는 요나라 거란과 너무나 잘 지낼 수 있다. 당시 요나라 거란의 상황은 뭐예요? 서희가 저렇게 얘기한 건 둘째치고 고려랑 처음에 잘 지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고려가 쌩을 깐 거야 처음에. 그래서 또 송나라랑 졸라 바쁜데 고려가 또 송나라랑 친하게 잘 지내니까 요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여진족 때문에 그랬어요. 여진족만 좀 정리를 하면 선생님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외교적 뻥카를 친 거예요 서희가. 당시 거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고려랑 계속해서 지금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거란도 지금 빨리 굵고 짧게 빨리 고려를 어떻게 효부를 보고 빨리 이런 걸 하고 빨리 송나라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거란도 여진족들 때문에 좀 피곤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여진족이 자꾸 약탈을 하는 거야 요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가 고려와 요나라가 딱 떨어지면서 고려도 저 여진족들을 조짐으로써 영토를 얻고 거란은 아래쪽에 있던 여진과 고려를 신경 안 쓰고 송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요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요나라가 송나라랑 싸우지 않는 상태였으면 서희의 외교 담판은 없었겠죠.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게 있었다는 거. 물론 서희 그분이 이제 똑똑했고 요나라와 송나라의 상황을 또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시에 외교 당국자면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런 협의도 했긴 했겠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외교 당국자면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연히 외교 당국자로서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저렇게 쇼부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행동을 너무 띄워주는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마치 서희의 외교 담판 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요나라가 이 고려 이 새끼 무조건 박살내러 가야지 요런 입장이었던 거를 서희가 막았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요나라도 고려랑 잘 지내려고 처음에 했었고 오히려 고려가 그걸 쌩깠었고 그 다음 요나라는 송나라랑 바쁜데 쳐들어왔더만 서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송나라 때문에 바쁘시죠? 또 이렇게 또 쇼부 좀 볼까요? 요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희가 잘했어요. 적당한 쇼부를 잘 받고 잘하긴 했으나 마치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요나라가 무작정 고려를 그냥 밟고 그냥 개 없애버리려고 내려오는 거를 서희 혼자 막았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마치 서희의 말빨 100%로 막았다 요런 건 과장이라는 겁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건 이후에 고려가 송나라랑 쌩을 까요. 이제 거란 요나라 말을 들으려고 고려가 이제 송나라랑 쌩을 까요. 그러면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원래는 조공책봉을 송나라랑 했었는데 고려가 쌩을 까고 거란의 연호를 쓰면서 이제 거란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나라 거란 입장에서 당시에 후방에 있던 고려가 연호도 자기들 거 써주고 이제 송나라랑도 쌩 깠대. 이제 4대 관계 조공책봉 관계를 거란의 요나라랑 고려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서희의 외교 단편이 993년입니다. 993년이에요. 이 993년부터 요나라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들었잖아. 고려가 이제 잠잠해졌잖아. 연호도 거란 거 쓴다 이제 요나라 거. 이제 전쟁 준비를 야무지게 해요. 1004년까지 야무지게 거란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04년부터 대대적으로 요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송나라가 진짜 요나라 거란한테 젖 터지고 대가리를 숙여요. 그리고 송나라가 요나라한테 매년 조공을 바치고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 송나라가 요나라한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송나라를 조지고 나서 거란이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또 남은 거야. 뭐? 고려. 고려를 이제 조지러 가야 되는 거야. 왜? 고려가 거란의 요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했댔잖아요. 근데 고려가 계속 그 이후에도 송나라랑 계속 접촉을 했어요. 거란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바쁘잖아. 송나라 쳐들어가느라 거란도 바쁘니까 요나라도 바쁘니까 그걸 내버려뒀던 거지 모르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나라 입장에서 이 새끼들 이거 내버려두면은 언제든지 송나라랑 또 결탁해서 통수 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나라가 고려를 1010년 이 새끼들 어디서 감히 통수를 칠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요나라가 개빡쳐가지고 1010년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고려가 개경까지 함락당합니다. 이때 고려의 현종이 요나라에게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상하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상하 관계를 제대로 맺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개경까지 함락당한 이후에 요나라가 이제 철수를 해요. 근데 이때 그거 아세요? 현종이 공식적으로 요나라한테 이제 상하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요나라가 철수를 하잖아요. 와, 근데 이때 통수를 제대로 쳐 고려가. 상하 관계 맺는다고 해서 이제 요나라 군대가 철수를 하잖아. 그 철수하던 군대를 개통수를 치르고 존나게 공격합니다. 와, 이것도 진짜 좀 그런 보기가 좀 모양이 좀 그런 게 본인들이 개경까지 함락당해가지고 이제 왕도 죄송해요 진짜 대가리 숙일게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잖아. 그래? 알겠어. 오케이 확답 받은 거야 하고서 이제 철군을 한 거야. 이제 그거를 쫓아가서 통수를 쳐가지고 탈탈 털어졌대. 그때
이때 요나라 군대가 진짜 탈탈 털려요. 그거 요나라가 개빡쳐가지고 1년 뒤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새끼들하면서 요나라가 1011년에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장기전이야. 이때부터 9년 동안 꾸역꾸역 싸워요. 왜 꾸역꾸역이야? 요나라가 여기서 아무리 송나라한테 조공책봉을 받았다 한들 얘네도 사방이 바빠. 얘네가 여기도 바빠. 얘네가 여기만 쳐다볼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이민족, 여기서 또 다른 이민족, 여기서 또 다른 이민족, 이거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전선이 저렇게 국경이 저렇게 생긴 거 참 힘들겠다 진짜. 내가 저 국경 가지고 있는 왕이었으면은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 진짜. 여기 또 이민족이 한둘이야. 여기 유목민족이. 그러니까 요나라가 엄청 바빴어요 저때. 요나라도 고려랑 계속해서 싸우기에 피곤한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면 싸우는데 철군을 결정합니다. 1019년에 철군을 해요. 그래도 고려가 좀 오래 개겼어요. 그죠? 이때 1019년에 결국에 요나라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철군을 하는데 이때 귀주대첩에서 강감찬한테 또 한 번 개박살납니다. 이제 거란이 1019년에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철군을 결정해요. 1018년부터 그 이후에 귀주대첩 이후에도 계속 탈탈 털리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나라가 고려를 잘 안 쳐들어가. 근데 고려를 요나라가 안 쳐들어갔어도 요나라가 잘 나가요. 저 이후에 송나라랑 요나라 옆에 또 서하라고 여기 있었어. 서하랑 싸우느라 졸라 머리 아픈 송나라한테 요나라가 야, 땅 좀 더 내놔 그러면서 계속 겁박을 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뭐야 그러면은 티베트계 탕구투족으로 이루어져 있던 서하랑 송나라가 싸우느라 바빴고, 송나라가 정신없을 때 요나라는 또 고려에게서 그냥 포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원에 압박을 가하고 요나라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송나라한테 땅 더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나라가 중원 쪽으로 눈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었다. 당시 중국 대륙의 상황은 송나라 대 서하 대 요나라 대 송나라, 요런 상황이었던 거죠. 고려는 좀 따로 봐야 되고, 요나라가 당시에 그래도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송나라 서하 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나라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들을 다 어디다 보내놨겠어요? 여기다 보내놓는 거야. 여기다가. 요나라가 이제 고려 위쪽에 여기 요쪽은 좀 신경을 덜 쓰고 고려도 신경 덜 쓰고 이러면서 여기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그새 요나라와 고려 바로 옆에 위에 있던 여진의 힘이 쑥쑥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진족이 당시에 압록강 쪽에 있던 애들이 숙여진, 압록강 쪽에 있던 여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요나라한테 복종하고 아예 머리 숙이고 살기로 한 애들이야. 요런 애들이고, 근데 두만강 쪽 얘네들 있죠. 두만강에서 연해줄 방향으로 가는 그쪽 애들, 요쪽에 있던 여진족들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거야, 대신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내버려둬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요런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뭐야, 이제 압록강 쪽 여진하고 두만강 쪽 여진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요나라의 황제가 요 두만강 쪽 여진에 휴가를 간 거야. 이제 조공 바치는 애들 놀러 간 거지. 조공 바치던 애들이니까 이제 좀 업신 여겼겠죠. 솔직한 얘기로 좀. 당시 잔치를 열었어.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이제 두만강 쪽 여진들 이제 부족장들이 다 모였겠죠. 모였는데 요나라 황제가 야, 너네 이제 조공 바치는 이네 이 오랑캐 새끼들 이네 요 잔치 앞에서 춤 좀 춰봐라 이지랄한 거예요. 당시에 두만강 쪽 여진들을 통합한 지도자 아골타란 사람이 있었어. 요나라 황제가 얘한테 춤을 추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골타 입장에서 아니 씨부레, 내가 그래도 명색의 여진족 지도자인데 아니 내가 춤까지 춰야 돼? 하면서 뻐겨. 뻐겨. 그러니까 요나라 황제가 다 빡쳐. 이 새끼 봐, 감히 지금 내가 이 요나라의 황제인데 내 명령에 복종을 안 해? 저 새끼 처형시켜, 저 새끼 저거. 이 건방진 새끼 뭐 이러는 거야. 이제 주변에 있던 요나라 신하들이 아이 황제 폐야, 저 오랑캐 새끼 저거 예법도 모르고 저 무식한 새끼라서 그러는 겁니다. 춤 좀 안 췄다고 처형하는 건 조금 선 넘네요. 예법도 모르는 저 오랑캐 새끼 살려주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요렇게 좀 해요. 그래서 살려는 줘. 이 수모를 당한 여진족의 지도자 아골타가 개빡쳐서 서기 1115년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래서 지랄 떨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가만히 지들끼리 세력도 안 커지고 내버려두는데 거기서 괜히 감정 자극해가지고 여진족들도 와, 우리의 부족장을 저렇게 개차반 취급해 저 황제라는 새끼가? 그러면서 개빡치면서 괜히 응집되고 저 개새끼들 조지러 가자고 할 때 사기도 높아지고 뭐하러 그런 일을 만들어?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고 상대방 없으니까 그러면 하수인 거야, 하수. 그렇게 요 당시에 금나라의 태조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건국하자마자 금나라가 요나라 졸라게 조져요. 진짜로 연해주부터 해가지고 막 두만강 쪽에서 환장해서 요나라 개박살나 진짜 저때. 여기에도 요나라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야. 요나라 사람들이 막 여진족들이 쳐들어와서 막 자기들 막 죽이려 그러니까 막 고려까지 피난오고 막 그랬었지.
없었대야. 그러자마자 요나라가 이제 고려한테 연락을 해. 연락해가 지들도 졸라 쳐들어오더니 고려한테 연락해서 야 고려야! 아니 뭐 저번에 뭐 우리 좀 전쟁 많이 했어 그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9년이나 싸웠다 그지? 강감찬이 잘 지내? 우리 또 깐부 맞잖아. 이번에 좀 여진족 좀 잘 조지러 가자 좀. 그러니까 고려가 쌩까 일식을 해요. 어떤 뭐 답장도 안 하고 그냥 일식을 딱 하고 가만히 있어서 고려가. 왜냐면 지금 실제로 여진족이 여기서 요나라를 이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괜히 요나라 도와줬다가 나중에 금나라가 이겼는데 그때 되면 또 무슨 후환을 또 감당하라고 거기서 무슨 답장을 해. 가만히 있어야지. 금나라 여진족이죠 이제. 여진족이 이제 쫙 그 요나라 거란족 쓸고 내려가니까 오히려 당시 고려가 사신을 보내. 금나라한테. 아우 이번에 요나라랑 전쟁하셨다며? 아우 또 전쟁 승승장구하신다고. 아우 또 축하드려요. 아우 또 우리 또 좀 잘 지낼까요? 금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요. 고려가. 금나라가 요 정도 이제 세력을 먹고 있었겠죠, 그죠? 요나라는 여기서 버티고 있었을 것이고. 요때 송나라랑 금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아예 개박살냅니다. 요나라 최대 영토였어 이게 1105년에. 근데 1125년 요나라가 지구에서 멸망합니다.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 최대 영토로부터도 20년인데 아골타 개빡치게 한 게 뭐예요? 아골타 개빡치게 했을 때가 한 1110년? 딱 그쯤이에요. 1110년.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개박살 난 거야 요나라가. 10년 만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금나라가 탄생하고 송나라랑 같이 양쌍 사이드로 조지고 나서 한 10년에서 15년 만에 컷이 된 거예요 요나라가. 자 그렇게 이제 중국 대륙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중국 대륙은 여진족의 금나라 대 한족의 송나라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진족 금나라랑 송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요나라 개박살 냈댔잖아. 근데 금나라 입장에서 당시 그때 같이 힘을 합해서 요나라 조질 때부터 금나라가 딱 송나라를 보니까 송나라 저 새끼들 좀 좆도 없는데 그래서 여진족의 금나라가 당시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요나라가 다 박살나기 전에 서기 1123년 요때 금나라가 요나라를 조짐과 동시에 송나라도 같이 조집니다. 1125년에 요나라가 지구에서 사라졌다 그랬어요. 요때부터도 금나라는 요나라랑 송나라를 같이 조진 거야. 같이 더블로 조진 거지. 더블로 동시에 두 군데로 간 거지. 근데 이때가 금나라도 시기를 잘 잡았던 게 뭐냐면은 송나라가 내부가 개판이었어요. 송나라도 내부고 외부고 사방이 개판이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금나라 튀어나오기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 금나라 튀어나오기 전에도 송나라 피곤하게 했던 것 중에 서하 그리고 바로 위에 요나라.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송나라가 요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 75만 대군을 여 북쪽 국경에다가 배치하고 수도에는 30만 대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다가 75만을 배치를 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이 중원에서 밥 벌어먹고 돈 벌고 한 거 다 여기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맨날 저 75만 명에게 군량미가 들어가고 재정은 개판이 되어가고 여기서는 서하가 설치고 있고. 당시에 송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조선에서 노론소론하면서 싸우던 그 당파 싸움하던 것처럼 송나라도 파가 졸라 갈라져가지고 졸라게 싸우고 있었어 저때.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나라한테 개박살 나고 1127년 금나라한테 1127년에 황제랑 황태자 황후가 다 잡혀. 그러면서 송나라가 이때 멸망을 해요.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황태자의 배다른 동생이 황제의 다른 아들이겠지. 이 황태자의 배다른 동생이 남쪽으로 튀더니 내가 황제다. 내가 송나라의 황제다! 이러더니 남송이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튀어나와. 이제 황제고 황태제고 다 잡혀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더만 배다른 동생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남송! 하고 또 남송이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남송이야. 이게 남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송이 금나라랑 계속 싸우긴 하는데 계속 처발려. 결국에는 계속 조공바치고 이제 막 아우 죄송해요 형.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공바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 중국 대륙의 당시 1100년도 1200년도 사이는 뭐예요? 중국 대륙은 남송과 금나라가 티격타격하면서 송나라도 피곤하고 금나라한테 왜 이러세요 형 이러는 상황이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여기 저 허허벌판 초원에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징기스칸. 한족의 나라 송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랑 오지게 싸웠고 한족의 나라 송나라가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랑 또 젖터지게 뚝까 졸라 싸우고 있었다.
까지 설명을 저번 시간까지 드렸죠. 그죠? 송나라가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꽤 오래 버텼어. 근데 송나라가 오래 버틸 수밖에 없는 게 송나라 위치 보면 송나라가 있었던 저 중원 바로 옆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요 주변의 식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엄청난 곡창지대고 저 지대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가 그나마 오래 버티기에 또 유리하지 않았을까. 자원빨이 좀 있었어요. 송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가 오지게 싸우고 있을 때 한족의 송나라와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징기스칸. 패왕색이 들어선 거죠. 관상부터 눈 부리부리한 거 봐. 어휴, 걸리면은 뭐 그냥 싸대기 뺨따구를 그냥 후려맞게 생겼어. 징기스칸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 중국 대륙에 당시에 있던 수많은 소수민족들, 이민족들, 한족까지도 한 방에 정리하고 아예 몽골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양반 정체가 뭐였을까? 정체가 뭐였길래 저런 어떤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고 엄청난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근데요, 이 징기스칸 얘기를 하기 전에 몽골족 있죠. 몽골족. 다 추정하는 것밖에 없어. 몽골족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이 몽골족의 기원이 도대체 무엇이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게 없어요. 사료도 얼마 없고 문서를 많이 사용하던 민족도 아니었고 이 징기스칸이 태어났을 때의 그 몽골족의 어떤 기원, 원류 이런 것들을 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솔직한 얘기로 또 의미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기원? 전 세계 사람들의 기원이 이미 아프리카 흑인인데 뭘 자꾸 기원해. 얘네의 기원 넘어가겠습니다. 씹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차저차의 뭐 추정하는 여러 가지의 기원에 의해서 몽골족에서 징기스칸이 태어났다. 자, 어찌되었든 징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살아있을 때의 몽골족은 뭐야? 그냥 유목민족. 그냥 오직의 유목민족들 부족 시족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약탈하고 세비고 후려 갈기고 통수치고 약탈하고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1162년 이때쯤이면 언제요? 금나라랑 송나라가 오직에 싸울 때예요.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바로 예수게이야. 예수게이. 이 예수게이가 한 부족의 우두머리였어요. 보르지긴의 우두머리.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몽골 부족들이 서로 다른 부족 유목민족들끼리 서로 조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예수게이가 다른 부족을 조지고 그 부족에서 여자를 납치한 다음에 그 납치한 여자랑 애를 낳아요. 그게 바로 징기스칸이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저런 미개한 새끼들 미친 새끼들 이제 이러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 몽골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저거 이건 좀 알고 갈게요. 특히나 뭐 예수게이만 뭐 납치를 해서 결혼해서 얘를 뭐 징기스칸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고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냐 안 하냐 차이가 좀 커가지고 징기스칸의 아빠였던 예수게이가 징기스칸 8살? 9살? 요때 다른 부족한테 독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좀 그래. 예수게이랑 징기스칸이 같은 부족이 있었을 거 아니야. 둘이 이제 아빠랑 아들이니까 이때 징기스칸이 속해 있던 예수게이가 속해 있던 이 부족들이 예수게이 얘가 지금 독살당했고 지금 우리가 다른 부족한테 개처발릴 상황이다. 지금 예수게이가 독살한 상태에서 예수게이의 아들들, 딸들, 가족들 이 징기스칸을 포함한 예수게이의 집안 사람들을 우리 부족이 얘네 집안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을 다 개박살내 명분이 되고 조지러 올 거다. 그래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꺼져! 그래가지고 그 부족에서 징기스칸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다 팽당해 팽. 왜냐면 자꾸 다른 부족들이 옛날에 징기스칸 이 새끼 아빠 예수게이가 우리 부족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니네 부족을 다 조지겠다 막 이러면서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 부족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살아남으려면 얘네를 다 쳐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부족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길거리에 떠앉은 거야 갑자기. 몽골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이전에 어릴 때는 완전히 그냥 길거리 노숙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치안이 안전한 이러한 서울 한복판에서 노숙자가 되고 길거리에 떠앉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나가다가 다른 부족 만나가지고 그냥 걸리면은 야 뒤져 그냥 이 새끼 하고서 삥 뜯고 진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징기스칸이 당시에 막 수렵 채집하고 막 사냥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살아가. 징기스칸이 어릴 때 별일 다 당해. 막 다른 부족한테 납치당해서 막 노예 생활도 하고 탈출도 했다가 막 다시 잡히고 막 별짓 다 겪어져 양반. 10대 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처가살이를 해. 오갈 데가 없잖아 진짜. 그렇게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처가살이가 나쁜 건 아니죠. 처가의 부족이 원래는 소규모 부족이었어. 그 소규모 부족을 이끌면서 징기스칸이 그 처가의 부족의 부족장까지 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재기를 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징기스칸이 결혼해서 처가살이하던 그 부족들이 징기스칸을 조지러 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게이가 와이프 누구라 그랬어? 납치해온 어떤 특정 부족에 납치해온 여자라 그랬잖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징기스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지만 엄마의 부족들 입장에서 징기스칸과 징기스칸의 아버지 그리고 징기스칸의 집안 모두를 다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중동아랍에서도 피해 복수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댔죠. 우리가 당한 만큼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징기스칸의 처가살이 부족이 징기스칸을 조진 게 아니라 징기스칸이 결혼해서 살던 그 부족을 징기스칸의 엄마 부족이 조지러 왔다. 징기스칸 아빠의 그 적대적 부족들이 이제 징기스칸까지 조지러 이제 와서 또 찾아온 거야. 징기스칸을 공격하겠다고 새삼 이제 와서. 그리고 징기스칸의 엄마 부족이 징기스칸의 와이프를 납치해요 또. 오케이? 개판인 거야 진짜. 유목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고 지금처럼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존나 일가기 싫다 알람 같네 핸드폰 뿌치고 싶다 이런 세상이 아니야. 알람이 뭐야. 칼이 들어와. 칼이 저기는. 자다가 칼 들어오고 막 가다가 뒤지고 자다가 죽고 막 그래 저기는. 자, 그렇게 징기스칸이 또 개판이 됩니다. 징기스칸이 또 아무런 세력이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의 아빠와 우호적이던 부족의 징기스칸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대가리 받고 충성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 부족 밑으로 들어가더니 징기스칸 아빠의 우호적이던 그 부족을 잘 다독이고 그래서 아까 지 와이프 납치해갔다는 그 부족 있잖아. 그 부족을 조지러 가자고 징기스칸이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조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납치한 여자들을 또 첩으로 삼고 포로로 노비로 부려먹고 또 그래. 반복이야 반복. 이게 징기스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당시의 몽골 유목민족들이 계속 돌고 돌아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이제 원래 자기 부족은 아니었지만 이 징기스칸이 속해 있던 부족들 이 부족을 이용해서 징기스칸이 다른 부족들을 하나하나 조지면서 포용할 사람들은 포용하고 죽일 새끼들은 죽이고 계속해서 흡수하고 장악을 해가기 시작해요. 이게 징기스칸이 한순간에 그렇게 조지고 강력하게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기던 이유가 뭐냐면 징기스칸이 싸움을 잘했고 전쟁을 잘했고 몽골 유목민족들이 전쟁을 잘했다? 단순하게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통수를 방지했다. 당시 유목민족들이 가족들끼리도 통수치고 쟤 옛날에 우리 엄마의 친척에 누구가 있는 부족인데 이 새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뒤져 이 새끼 그러면서 진짜 가족들 친척들끼리도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그냥 통수치고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 안 그러고 왜 못 먹고 사느냐. 자기들이 유목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데 저 새끼는 아니거든요. 저 새끼들은 언젠가 또 나한테 쳐들어올 수 있거든. 원래는 징기스칸 외에 일반적인 몽골 부족들은 서로 죽이고 3대를 멸하고 아예 싹 다 죽이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징기스칸은 부하들을 다른 부족 출신이더라도 뭔가 충성심이 강해. 능력이 좋아. 싸움도 잘해. 전쟁도 잘해. 노비로 끌려온 애고 뭐로 끌려온 애든 간에 능력이 있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고 전쟁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야. 그러면 다 그 감동. 원래는 저 부족에 내가 짜져 있을 땐 노비로 개 완전 등신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징기스칸은 내가 노비인 걸 알았는데도 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대제국을 건설해보자. 이러는 거야. 감동을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거야. 승진 막 시켜주고 내 동료가 되려잖아.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징기스칸 옆에 붙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다른 몽골 부족들은 서로 죽이고 죽였으니까 끝 이거였는데 징기스칸은 죽인 다음에도 다 죽이지 마. 얘 잘해 싸움. 좋아. 다른 부족들은 등신같이 계속 막 꺼져 이 새끼 내 거야 이 새끼 이러는데 징기스칸 혼자 흡수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몽골 부족들 중에서 징기스칸 같았던 부족이 별로 없었어요. 징기스칸만 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브라더 국정운영 브라더식 국정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다른 애들 다 안 그러는데 징기스칸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커지는 거지. 당시에 약탈하고 통수치고 조지고 살생만 하는 그런 문화가 강력하게 뿌리 깊게 있던 몽골에서 당시에 필요했던 리더십이 바로 징기스칸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런 걸 갖추고 있었다 징기스칸이. 자, 이후 1206년 쿠릴타이라는 걸 소집해요. 이게 뭐냐면은 몽골의 어떤 그 전체 부족 회의 같은 거예요. 전체 부족장 회의 이런 걸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태무진, 원래 징기스칸 이름이 태무진이요. 태무진이 전 세계의 군주라는 뜻의 몽골말 칭기즈 칸으로 추대됩니다. 징기스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뜻이 있는데요. 뭐 그냥 몽골에서 짱 먹음 그게 징기즈칸이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당시 징기즈칸이 몽골에서 무언가 제국을 건설하고 해먹으려고 할 때 몽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중앙 집권이 부족하고 결속력이 부재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던 거예요. 당시에 몽골은 부족들끼리도 우리가 쟤네보다 조금 더 세진 것 같아. 조지러 가자. 이런 거를 징기스칸이 해결해야 됐던 거죠. 그렇게 부족 중심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던 몽골을 징기스칸이 통합하기 위해서 원래는 특정 지역별로 좀 센 부족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특정 부족들을 관리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러면 안 돼. 얘네가 자꾸 지 부족을 그 부족장들이 관리하니까 얘네가 자꾸 통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 특정 부족을 자기가 흡수했을 때도 그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을 절대로 원래 부족장이나 높았던 애들을 안 씁니다. 자기한테 충성맹세를 한, 징기스칸에게 충성맹세를 한 그런 애들만 부족 관리자로 뽑아가지고 지역별로 징기스칸이 직접 오다를 내리고 임명해요. 노예 출신도 오케이야. 원래 그 몽골이 부족들 간의 그 관계가 명령 하달도 잘 안 되고 내가 네 명령을 왜 들어야 되는데? 네가 징기스칸이면 다야? 나 쿠데타 일으킬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징기스칸이 이제 자기가 직접 뽑은 그 우두머리들을 부족 관리자로 오다를 내려놨으니까 항상 명령하달도 엄청나게 빠르게 잘 되고 좋은 거야. 당시에 그리고 징기스칸이 계엄령 상태였어. 요 전시체제 유지를 징기스칸이 만들었거든요. 항상 365일 계엄령 상태예요. 말을 안 탈 때는 얘네들 유목하게 하고 말 타자마자 바로 전쟁터로 올 수 있게끔 준비해놔라. 요 태세로 항상 모든 징기스칸이 흡수한 그 모든 몽골 부족들을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자기가 오다 내려놓은 그 부족장들 관리자들을 꽂아놓은 다음에 원래도 유목민족이니까 말도 잘 타고 전쟁도 잘하고 막 이런 양반들이 부족들끼리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부족들끼리 안 싸우고 유목 평화롭게 하다가 군사훈련도 가끔 하다가 말만 타면 바로 다 같이 힘합해가지고 전쟁터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어? 얼마나.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어떤 그런 전시체제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야? 또 식량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몽골 고원 쪽의 고질적인 문제가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가부터 조져요. 무타구치레냐 이제 무타구치레냐. 동남아 쪽에서 일본군의 어떤 그 장교였죠,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주옥 같은 말 했던 적이 있어. 보급은 적으로부터 얻으면 된다. 진짜 딱 그 마인드야 몽골이. 그래서 농경사회부터 조져가지고 식량 채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싸움 잘하는 애들 뽑아서 또 군대로 부려먹고 진짜 보급과 군대 머릿수까지 적으로부터 얻으면 된다. 자, 1211년부터 송나라랑 뒤져라 싸우고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부터 조지러 갑니다. 1215년 되잖아요. 원래 금나라 수도가 베이징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베이징을 1215년에 이미 그 수도를 3, 4년 만에 개박살내고 반토막으로 만들어요. 징기스칸이 똑똑해. 1218년 금나라 말고 저 옆에 호라즘이란 데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이란 쪽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징기스칸이 사신이랑 상인단을 한 450명을 보내요. 일부러. 호라즘 영토 봐봐 지금. 얘네가 지금 딱 어디요 지금. 동서교역의 무역로를 딱 틀어막고 있었어. 여기를 딱 막고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야겠다 이거예요. 유라시아의 건널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신과 상인들을 450명 보내. 몽골도 얘네랑 잘 지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징기스칸이 그 사신을 보내더니 말을 좀 띠껍게 호라즘에 사신을 딱 450명 보냈는데 징기스칸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친애하는 아들들아, 얌전히 대가리 숙이고 우리 교역하자. 그럼 우리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존나 띠껍게 보내는 거야. 몽골 원나라 때 그 아들이란 표현이 뭐냐면은 진짜 거의 조공책봉급이에요. 굉장히 개무시하는 느낌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호라즘 왕국이 이 개새끼들 미쳤노. 아들? 내가 왜 니들 아들이야? 내 아버지 따로 있는데. 그리고 450명의 사신을 다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개꼴 받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징기스칸이 근데 이 양반이 설계 각이 좀 있는 사람이야. 450명을 다 죽였다. 알았어. 다시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니네한테 그 450명 사신단 처음 보낼 때 상인들도 같이 보냈고 물건들도 같이 보낸 거로 알고 있다. 일단 니네가 그 450명 죽였잖아. 그 450명 보낸 그 책임자 처벌해라. 그리고 그 450명과 함께 보냈던 물건들도 다 내놔라. 라고 또 보내요 사신단을. 그러자마자 또 죽여. 호라즘이 이 새끼야 하고서 또 보낸 사신을 또 죽여. 그 나머지 애들은 삭발을 해가지고 보냈대요. 사신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사신은 대가리 댕강됐고 나머지는 머리 다 밀어가지고 온 거야. 막 돌아왔는데 그거 얼마나 눈이 뒤집혀. 그래가지고 1219년 징기스칸이 호라즘을 조지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만에 호라즘 왕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3년 만에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중국 역사편에서 말씀드렸던 티베트계면서 탕구트 민족으로 되어 있는 서하라는 국가 있다 그랬죠. 여기도 조지러 갑니다. 이때 조지러 가는 길에 징기스칸이 죽어요. 늙어서. 서하를 1226년에 조지거든요. 요거 1년 만에 박살내요. 근데 요 과정에서 징기스칸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잠깐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징기스칸이 왜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고 도는 얘기인데 어디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 쪽에서 그 여자 그 공주였나 어디였나 그 누구를 잠을 자려고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기가 잘려서 죽었다. 아니면은 되게 얘기가 많아. 징기스칸이 도대체 왜 죽었는가. 그러니까 위대하니까 위대하게 그냥 늙어서 죽었다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좀 구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공식적인 얘기에 의하면 1226년에 서하 조지러 가는 길에 그 길에 징기스칸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었다. 그런 얘기로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다. 아무튼 징기스칸 죽고 나서도 몽골은 쭉쭉 잘 싸워서 서하를 조졌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3년 만에 여기를 다 개박살을 내고 이게 지금 좀 하네. 1년밖에 안 되네. 1년 딸이네. 1년 딸이 딱 견적 보니까 1년 만에 먹네. 그러시는데요. 지금 사이즈 봐봐 얘들아. 한반도 전체보다도 큰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잠깐 당 좀 딸려서 빵 좀 먹자.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너무나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 전쟁 준비입니다. 어느 나라든 전쟁하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하죠. 몽골 사람들은 당시에 징기스칸이 있을 때 15살부터 전사가 돼요. 이 전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사가 됨으로써 이제 싸울 수 있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조선만 해도 전쟁철 아니면 다 농사 짓고 있어. 훈련은 무슨 훈련이요. 농사만 졸라게 짓다가 잠깐 훈련 받고서 가는 거야 전쟁터로. 얘네는 맨날 약탈하고 부족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농사도 안 짓고 맨날 말 타고 댕기고 맨날 칼질하고 죽창질하고 맨날 이러던 애들인데 농사도 안 짓고 하루 왼종일 말 타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하던 애들만 바글바글했던 데가 바로 몽골 제국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 10월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10월에 전쟁 간다고 했을 때부터 기본적인 칼질과 죽창질과 활질과 말 타는 거는 다 돼 있어. 이미 간다는 게 예정이 없었어도. 근데 거기서 3, 4월에 부족장들이 만나요. 부족장들이 만나서 저기를 갈 건데 저기를 공략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일단 논의를 해. 논의를 한 다음 그 지형을 보고 와요. 그 지형을 탐색하고 온 다음 여름 내내 10월에 가을에 전쟁 가기 전까지 그 지형에 맞게끔 훈련을 또 졸라게 합니다. 식량도 비축해두고 무기도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매일매일 훈련 받던 애들이 추가 훈련하는 느낌이에요. 대박인 게 뭐냐면 군대를 이제 10월에 전쟁 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몽골? 여기 갈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우르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이 길목은 유목을 금지시켰어요. 왜? 말이 풀 뜯어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가서 말풀 어디서 구할게요. 미리 냅두라는 거요. 엄청 치밀하게 조사하고 가요 얘네가. 전쟁하기 전에. 대단하지 않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 다음으로는 조직 기강. 이 유목민족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들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자마자 원래 다른 부족이었던 애들끼리 연합을 해서 싸웠어도 또 지들끼리 싸워. 저 전리품 내 거다 이 새끼야. 왜 니네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막 옛날에 보니까 막 징기스칸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 군대가 되었어도 그런 걸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전쟁 끝나면 무조건 공평하게 배분한다를 정해놓고 가요. 이 원칙을 그냥 딱 세워. 얘네 이거 원칙 안 세우고 가면 또 가가지고 존나게 약탈 본능 못 입고서부터 연병 난리친다고 해가지고 딱 그걸 못을 받고 출발을 했어. 재밌는 게 뭐냐면 10명 단위로 조직을 만들거든요. 군대에서. 뭐 우리 소대처럼 우리나라. 근데 한 명이 붙잡혀갔어. 그럼 나머지 9명은 무조건 저 한 명을 구하러 가야 돼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일부러 가족, 친척, 친구들끼리 엮어서 조를 짜주는 거야. 그러면은 전우회가 아니지. 애초에 가족의 플러스 전우회인 거야.
친척형 왔어. 형 오랜만이네. 왔는데 우리 전쟁 가자. 이제 가는 거야. 그 친척형이 막 잡혀가. 이 개새끼들 내 친척형을 내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놀아주는데 우리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나도 이번에 전쟁 같이 가. 잘 부탁해 했는데 우리 조카가 막 말에 붙잡혀서 막 끌려가고 있어. 이 개새끼들 내 조카를 뭐 이런 거지. 어때 이 조직화를 그거를 굉장히 잘 짜놓은 거예요. 격일제로 라이언 일병 구하는 거야. 세 번째. 연락체제. 이게 몽골이 대박인 게 뭐냐면은 왜 그 드라마 태조왕건 같은 것도 보면은 파발 띄우잖아요. 막 그러면은 막 말에다가 그 궁뎅이에다가 뭐 깃발 꽂아가지고 깃발 졸라 휘날리면서 막 졸라 가봐.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빨리 도움을 청하러 가야 된다고 막. 몽골은 50km마다 역참을 만들었어요. 역참. 말들 모아놓고 관리하는 그 역참을 400마리들을 놓은 거야. 50km마다. 연락체계뿐만 아니라 50km마다 말을 400마리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어. 뭐 여기서도 싸우겠지. 몽골이 얼마나 전황이 얼마나 길었어요.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 싸웠어.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엄청 오래 걸리지. 50km마다 두는 거예요. 400마리씩. 갈아타. 갈아타고 갈아타. 갈아타고 가. 그러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으며 말들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말도 덜 필요하고 1000km 떨어진 곳까지 말 갈아타면서 정보도 빨리 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던 군대들도 빨리빨리 말 갈아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합류가 가능하고 빠른 정보 교환도 가능한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백업을 빨리 해야죠. 미드 지금 저 터지고 있는데 탑새끼가 텔 들고 미드 한 번도 안 와주고 보트 한 번도 안 와주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새끼들? 이런 텔 같은 요소 그런 거를 몽골은 50km마다 만들어놨다.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몽골이 후퇴를 되게 많이 했어요. 후퇴를 많이 한 몽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엄청 길어 여기가. 근데 빠꾸를 엄청 잘 쳐. 예를 들어 여기서 싸우고 있어. A 제국이랑 A 나라랑 싸우고 있는 몽골 제국 전선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얘네가 빠꾸를 쳐. 그럼 A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김? 아니지. 얘네 여기 후리러 간 거야. 야 일단 여기서 게임 안 되니까 일단 얘네부터 조지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가자. 여기 합류해서 얘네부터 조지고 조진 거 끝나면 여기 있던 애들이랑 우리랑 다시 와서 조지자. 요런 느낌인 거예요. 전략적 후퇴인 거지 진짜로. 당시에 이런 효율적인 체계들을 무려 1200년대 그것도 유목민족만 바글바글했던 몽골에서 이러한 체계와 어떤 전략과 이런 걸 세웠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진짜 나도 놀랬는데 이것도. 융통성. 너무 중요해. 나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몽골 제국이 생긴 거의 가장 원천은 저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두리. 새로운 전쟁을 가잖아. 그럼 그 새로운 전쟁을 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거를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적용이야. 그날로 적용. 공자왈, 맹자왈, 유교가 어쩌고 유학이 어쩌고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뭐에 맞지 않고 그딴 거 없어. 바로바로 적용이야. 바로바로 적용. 즉각 적용. 몽골 사람들은 애초에 약탈 문화였고 초원에서 싸우느라 공성전의 기초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성을 뚫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그런 걸 모르다가 나중에 중동아랍이랑 중국 쪽에서 금나라랑 송나라 쪽에 있던 그 성들을 함락한 다음에 공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기술자들 돈을 주든 어떤 자리를 주든 해가지고 데려와요. 데려와서 대우해주면서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그딴 거 없어. 바로바로 즉각 적용이야. 어떤 특정 기술자들을 전쟁을 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술자를 가르치고 뭐 키우고 이게 아니야. 얘는 그냥 쳐들어가서 기술자네 와봐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야. 바로바로 영입하는 거야. 이런 거에 자존심 굳이 부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이것도 너무 중요해. 말. 몽골 말 아시죠? 다른 지역 말들은 키가 대부분 170cm 이상 자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쁜 말들 있잖아. 근데 몽골 말은 간지가 안 나. 키가 쪼만해. 저게 다 큰 거예요 저게. 근데 몽골 말이 저렇게 겉으로 볼 땐 간지가 안 나는데 키가 쪼만해가지고 밥도 덜 먹어 일단. 말도 밥 많이 먹으면 그것도 이익이요 진짜. 말밥도 챙겨가야 전쟁하는겨. 말이 밥도 덜 먹으니까 식량도 덜 들고 지구력도 더 좋고 여러모로 좋았다 그러더라고. 와 근데 나 이거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일부러 말들을 망아지랑 엄마 말을 떨어뜨려 놓은대요. 일부러. 그 망아지가 막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뭐 젖 달라고 울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이 스스로 물과 식량을 찾으러 가요. 망아지 먹이려고. 그거로 물을 찾았대요. 망아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데리고 가면서 망아지를 일부러 굶겨. 물도 안 먹이고.
그러면 엄마 말들이 냄새 맡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찾으러 간대. 전쟁 중에 물 구하느라도 한참 걸리거든요. 말이 알아서 가자마자 물을 찾아. 그런 방법으로 말들을 훈련시켜 놓고 전쟁터 옮길 때마다 물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병사들도 몽골 제국 병사들도 물 먹고.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로. 말비게이션이야 말비게이션 진짜. 그리고 얘네 현미 채식해. 일부러 그 있죠. 그 소염을 줄 때 그 염을 지푸라기 막 말린 거를 삶아가지고 먹이고 막 그 짓거리 안 하고 몽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 그거 먹이면은 이 새끼들 반찬 투정한다. 일부러 야생에서 처음에 망아지 때부터 존나 거친 풀 있죠. 막 진짜 개질긴 풀. 그런 거 주워와가지고 일부러 그거만 줬대. 그거만 먹으라고. 전쟁 나가면 삶은 건초가 어디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야 풀 있다 먹으라고. 그래야지. 이런 걸 미리미리 말대로 훈련시켜 놓는 거야. 그래야 전쟁터 가는데 풀이 다 억세. 그래도 먹지 얘네는.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만들어 놓은 거야. 몽골은 전쟁하기 전부터 말까지 훈련시킨 나라요. 말까지. 장군이 말 타고 다닐 때 이 말 잘 타게끔 훈련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말들이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게끔 다 훈련시켜. 말까지도.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6번째 집단 일상 훈련. 몽골 제국 군사들이 사냥 훈련을 되게 많이 했대요. 집단 사냥. 미리 저쪽에 있는 지형을 파악해. 몇 명이. 뭐 예를 들어 지형이 이지랄로 생겼어. 상당히 개 거지 같은 지형이야. 예를 들어 정찰대를 보내서 저 지형을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의를 해. 회의를 한 다음 집단으로 일단 가요. 좌구는 일로 가고 우구는 일로 가고 중구는 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냥감을 여기다 놔. 말 한마디 풀어놓든가 뭐 염소 하나 풀어놓든가 뭐 여우 한 마리 풀어놓든가 일단 여기다 풀어놔. 풀어놓으면 여기 지형에 맞춰서 개 잡으려고 이렇게 세 갈래로 해가지고 쫙 가요. 쫙 가.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잖아. 저 사냥들을 통해서 지형이 이럴 때는 이 군대를 3개로 나눠가지고 갈 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은 거야 얘네는. 매일매일 축적되는 거지.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래서 몽골이 싸울 때 치고 빠지는 걸 잘하는 겁니다. 이거 몽골 관련해서 좀 밀덕이시거나 전쟁사 덕후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몽골이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어. 그 길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여기 또 길이 있어. 그러면은 길이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적 군대의 저 병참 상황이라던가 어떤 적 군대 상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말 있죠. 이 말을 보내서 존나 이지랄로 막 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 기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막이. 그 지키고 있는 애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갈게요 하고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갈게요 하고 가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획획획 가가지고 빠르게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존나 빨리 빠져. 그 다음 이제 얘네 상황이 이렇다더라. 아까 말한 그런 훈련 방식을 택해서 산에서 내려오든가 길로 가든가 이 산에서 내려오든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존나 싸우다가 빠져요. 말을 탄 애들이 쭉 와서 이 개새끼 하면서 조져. 그 다음 쭉 빠져. 그럼 이제 뭐지 얘는 어디 갔어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개새끼들하고서 또 빠져.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가게 하는 거야. 막 상대방들을. 저기서 막 와가지고 오더니 가. 그리고 뭐야 하고서 저기 보는데 저기서 또 와 막. 수적으로 적었는데도 저 짓을 계속하니까 만약에 적팀이 마린 10부대면은 몽골은 클레드 궁 쓴 애들 한 10명? 사이언궁 쿨타임 무한? 좀 요런 느낌? 맵리도 안 되고 이제 롤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런 느낌으로 치고 빠졌대. 이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몽골 군대가 좀 행색이 좀 거지꼴이란 말이야. 옷도 막 누더기 입고 막 호랑이 걸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또 다른 나라의 군사들은 막 그래도 뭐 갖출 거 입잖아요. 갖춘 거 입군 입장에선 저 거지 새끼들 뭐야 저거 저 새끼들 싸움도 좆도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들을 워낙에 많은 양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주변에 말을 새 말들을 놔. 바로 이 전투 끝나자마자 갈아탈 말들을 깔아놔요. 말 갈아타고 또 가는 거야 이제. 말 관리도 엄청 잘했고 그런 것들도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속도로 몽골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쟁을 참 잘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몽골 제국과 고려. 우리는 고려사를 공부할 때 여몽항쟁, 고려의 여자에다가 몽골의 몽자 붙여가지고 이제 여몽항쟁이라고 하는 건데 고려가 몽골에 대항하면서 싸운 전쟁이다 이 말이야. 근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요새 한국사에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려가 몽골이랑 초반에 잘 지냈대요. 몽골이 고려 바로 위에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를 개박살내죠. 이때 금나라에도 복소고랑 거란족도 있었고 금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거란족도 떠돌이 생활하는 거란족도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야. 몽골이 내려오니까 이제 몽골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거란이. 그래서 거란 대이동을 해요. 옛날에 흉노족을 피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내려와서 서로마가 개박살나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내려와요. 일로 계속 내려와. 몽골 제국 피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고려가 몽골이랑 싸우기 전에 거란이랑 먼저 싸워. 몽골 피해서 내려온 거란들하고. 거란 생각은 그랬겠지. 우리 오갈 데 없으니까 빨리 고려로라도 가서 고려를 개박살내고 저 고려에 우리가 털을 잡고 우리가 살자, 이 생각을 하고 거란은 내려왔겠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 내려오기 전에 먼저 고려는 거란과 싸웠다. 이때 고려가 몽골이랑 수교도 하고 외교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거란을 조져요. 몽골과 고려가 같이 힘을 합해서 거란을 조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몽골이랑 고려가 수교도 하고 서로 외교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당시에 형제 맹약을 맺습니다. 형제 맹약, 이게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몽골과 고려가 처음에 했던 저 형제 맹약이 조공책봉이냐 아니면 진짜 형제로서 친하게 지내자고 한 거냐. 근데요, 분명한 건 몽골에게 형제의 맹약은 머리를 숙인 겁니다. 여기서 논쟁은 끝난 거예요, 사실. 맺자고 하는 애가 저거를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니다! 백날 그거 떠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근데 고려는 당시에 이 형제맹약을 한 거를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고려는 그냥 그 예전에 했던 조공책봉 같은 거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고려 혼자. 그 착각해가지고 나중 가서 이제 여몽왕정이 벌어지는 건데 생각하기 달랐던 거야. 고려가 당시에 저 형제맹약을 맺은 다음에 몽골에 매년 곡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좀 방식이 달랐대. 옛날에 중국 대륙 국가들은 고려가 알아서 성심성의껏 요 정도 저희가 이번에 힘들어서 요 정도 드립니다 하고 전달하는 거였다면 몽골은 이거 개수 맞춰 가져오셈이에요. 너네가 찢어지게 가난하든 말든 알 바 아니니까 이거 개수 맞춰 가져오셈. 몽골의 마인드는 그런 거야. 여기 우리가 먹었잖아. 이제 우리 땅임. 너네도 우리 땅이고 우리가 너네 거 뺏어가지고 전쟁에 쓰는 거 당연한 거임. 갖고 오셈. 몽골이 고려에 군대 끌고 쳐들어온 게 1231년부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몽골이 이거 가져와라 형제맹약 맺은 거는 이거 이전의 얘기예요. 이미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오기 전부터 형제맹약을 했고 고려는 곡물을 바치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이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나중 가서 1231년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존나 이제 몽골도 답답한 거야. 얘네들은 우리가 먹었는데 뭐 달라고 하면 제대로 주지를 않냐.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 아니 얘네 우리가 먹었으면 끝난 건데 왜 자꾸 뭐 말을 안 듣지 얘네. 1231년에 쳐들어오기 전에 1221년에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우선 1221년에 몽골이 수달 가죽 만장 많이도 달라고 한다. 무명 3000필, 종이 10만 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당시면 종이가 되게 비싸죠. 귀했어요. 그리고 몽골이 이제 고려의 서북 지역에 다루가치라는 걸 둡니다. 그 몽골이 고려에만 한 게 아니죠. 저 다루가치라는 게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그 다루가치라는 게 몽골이 이제 점령한 지역 속주 점령지를 다스리는 몽골의 관직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려의 서북 쪽에다가 저 다루가치를 72명을 둡니다. 고려의 서북 쪽에다가 그래서 저 72명이 이제 뭘 하냐면 자기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하들 시켜가지고 곡물을 지금 제대로 가져오는지 얘네가 구라를 치는 건 아닌지 바치라고 한 거 제때제때 잘 바치고 있는지 병사 같은 거라던가 곡물로 공려 같은 거 바치라고 하는 거 제대로 바치고 있는지 호구조사하고 지방행정 고려의 행정에도 직접 간섭하고 직접 간섭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간섭 이런 거를 다루가치 72명을 둬가지고 고려에 실제로 이미 여몽왕정 하기 전부터 이 짓을 해요. 몽골이. 고려는 처음 보는 조공책봉인 거야. 고려 입장에서 그 전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중국 대륙을 먹고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조공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너네 같은 오랑캐들이 나 천자를 알아보니 참 보기 좋다. 내가 하사품을 주겠다. 전 국민아 봐라. 저 오랑캐 국가들한테 내가 바치는 하사품들이다 하면서 하사품 행렬 존나 개쩌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래서 하나 보내주면 10배로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조공책봉을 했던 건데 여긴 그게 아닌 거야. 내놔라 이거야. 지들이 레알 필요한 만큼 사람이고 뭐고 다 내놔라 이거야 지금. 몽골은 고려는 이러한 조공책봉 형식에 당황한 거야. 그래서 고려가 현실적으로 형편이 현재 고려가 어려우니 상국께서 이 모자란 하국을 이해해 달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이후에 1225년에 곡물을 요구하러 왔던 몽골의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 주변에서 죽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 고려에서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도적대가 그냥 걔네가 죽인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는데 몽골은 이 개새끼들 고려 이거 안 될 새끼들이네 이거 하고서 고려랑 국교를 단절하고 본격적으로 여몽왕정이 시작됩니다. 여몽왕정이 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어제는 뭐 몰라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도대체 저 여몽왕정의 계기가 됐던 그 몽골 사신이 도대체 어떤 새끼
죽여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씨부래. 만약에 고려의 애국 시민이 만약에 고려의 애국 시민이 자칭 존나 애국심에 그 뽕 맞아가지고 죽였다. 그 새끼 진짜 3대를 멸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가는데 뭐하러 그거를 또 죽여가지고 여몽왕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피곤하게. 자, 이제 농담이고요. 자, 어찌됐든 누가 죽인지 몰라요. 그 누가 죽인지 모를 몽골 사신이 죽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걸 트집 잡아서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하자마자 바로 이 얘기예요. 1차로 왔어 우리 일단은. 많이 뒤졌네 니네. 많이 털리니까 힘들지? 빨리 내놔. 그러니까 수달 가죽 1만 장, 말 2만 마리, 개 1만 마리, 그리고 100만 명분의 옷. 와, 100만 명분의 옷? 그냥 나라를 내놓으란 얘기죠 사실. 고려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조금 말을 2만 마리 내놓으란 얘기는 진짜 고려에 있는 모든 말을 주사다가 달란 얘기야. 나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사실. 1차 침입하자마자 저거부터 얘기해요. 일단은 저거 다 내놔라. 그래서 고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어떻게 또 이거 다 드립니까? 좀 선 넘네요. 아유 선생님 좀 저희가 일단 성의껏 이거 성의껏이 안 통하는 나라인데 저기 성의껏 금덩어리들, 은덩어리들, 그 명주로 된 어떤 그 곡물들을 바쳐요. 일단 성의껏 바쳐. 일단 바쳐봤어. 바치자마자 몽골이 이 새끼들이 미쳤나? 말을 못 알아들어? 수달 1만 장, 만 2만 마리, 개 1만 마리, 100만 명분의 옷을 가져오라니까 무슨 쓰잘데기 없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명주로 된 곡물을 바쳐. 이 새끼야! 빨리 가지고 와! 몽골이 이제 그러는 거야. 전쟁할 때 금, 은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전쟁하는 입장에선 병사들이 입어야 될 옷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고려에만 깨작깨작하는 게 아니야. 몽골은 지금 전선이 여기가 아니야. 여기지.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얘네가 뭘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은 그냥 이거야. 몽골 입장에서는 야 니네 관심도 없어. 빨리 그거나 내놔. 빨리 유럽 가야 돼. 왜 안 내놓고 금이랑 은을 주고 있어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옛날 생각하는 거야. 고려가 자꾸 지금. 옛날에 당나라나 송나라는 그냥 요 정도 주면은 또 이제 천자의 나라를 알아봤구나. 그래 하사품 주겠다 이랬는데 이 새끼들 레알이네 씨. 이런 거지. 몽골은 진짜 너네가 형제 맹약도 맺었었고 항복했으니까 그냥 가진 거 다 내놔라. 우리 필요하니까 전쟁할 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몽골은 고려를 식민지 아니면은 레알 몽골 영토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때까진 그랬다는 거예요. 고려 혼자 그놈의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 상태, 외교 질서인 줄 알았던 겁니다. 고려 혼자. 주구장창 한국사 얘기하면서 나한테 트집 잡고 간다요한테 항상 태클 거는 게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 질서. 그 얘기 개털 없었어요 이때. 고려 혼자 그렇게 생각하던 거예요. 몽골은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 잘 관심도 없었고 양반들. 나중 가서 1261년에 이제 여몽왕정 끝나고죠. 그때는 몽골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나중 가서 이제 고려를 완전히 이제 몽골이 아예 집어삼키잖아요. 그때 가서 고려한테 그랬대. 몽골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고려 니네 군 통수권자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대망리진가 망리진가 그거 아님? 그랬대요. 1261년에. 모르는 거야. 고구려 때의 망리지를 고려시대에 와서 물어봤어 얘네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무슨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예요. 좀 그런 사람들한테 조공책봉과 사대주의의 예를 성의껏 그냥 이거 올리면 되겠지 하던 게 고려였던 거예요. 고려도 몽골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했던 거죠. 자 결국에는 여몽왕정이 본격적으로 쭉쭉쭉쭉 몽골이 계속해서 내려오죠. 고려왕이 강화도까지 튑니다. 그죠? 결국에는 고려가 완벽하게 항복을 하죠. 이후에는 고려 왕들을 몽골이 진짜 지들 마음대로 왕 선택하고 폐위하고 다 해요.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때처럼 이번에 새로운 왕 여기 우리가 초이스 해놨습니다. 괜찮겠죠? 하면은 괜찮겠네. 조공책봉 할게. 책봉사 보낼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 마음에 안 든다 폐위시키고 얘해라. 진짜 요 정도야 몽골은. 그 정도로 했었어요. 몽골이 하도 위력이 강력해가지고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야.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원관섭기란 단어를 어디 들먹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리고 나서는 동령부 그리고 쌍성 총관부 그리고 말 때문에 탐나 총관부를 세웁니다. 탐나 총관부. 이렇게 몽골이 고려에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모든 고려의 왕들을 몽골이 먹었을 때부터 모든 고려의 왕들을 몽골 황실과 혼인을 시킵니다. 왜? 개길까봐.
손자가 왕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복수할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도 몽골 사람, 우리 엄마도 몽골 사람, 내 와이프도 몽골 사람, 나는 고려 왕으로서 몽골에 안 기길 거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몽골 여자랑 결혼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위기질서 확립을 한 거죠. 절대로 못 깨기게 하려고. 고려 왕들 이름이 그래서 충자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원종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까지. 저게 충성할 충자거든요. 몽골에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충자를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고려 왕실랑 민간에도 이제 몽골식 변발을 하게 만들고 몽골식 옷도 입게 만들고 매년 공녀를 처바치라고 연병을 합니다. 공녀가 뭐냐면 고려 여자를 바치란 얘기예요. 고려 왕실의 그 왕이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몽골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 시켜요. 지금 일단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결혼 금지시키고 시집 안 간 여자애들 다 끌고 와라. 그래서 몇천 명을 다 이제 데리고 몽골로 갑니다. 그 응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방. 그 매 관리하는 데서 매. 이거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려 응방이라고 해서 뭐 무형문화재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 응방. 안타깝지만 그 무형문화재 분들이라던가 그 고려 응방이란 무형문화재를 사랑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사에서는 저 응방이라는 기관을 고려와 조선 때부터 마치 매사냥을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부서인데 몽골이 고려의 매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응방의 매를 가져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지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응방은 몽골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매 가져와! 매! 송골매 잡아와. 그래서 매를 고려 국민들이 잡아다가 응방에 바쳐요. 그러기 위해서 응방을 만든 거예요. 고려는.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렇게 몽골이 고려한테 매 가져오라고 해서 고려 정부가 백성들한테 공식적으로 매 잡아오라고 시켜요. 옛날에 그 60년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 쥐꼬리 몇 개씩 가져오라고 막 학교에서 시키고 그랬잖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매 산채로 잡아오라고 매를 어떻게 산채로 잡아 근데 나 그것도 진짜. 자 아무튼 그렇게 매를 가져오라고 하고 몽골이 고려를 개박살 낼 때 이쯤이면은 언제냐면은 이미 몽골 제국이 키에프루스 러시아의 옛날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아바스 왕조 이슬람 왕조 거기까지 개박살 내고 있을 때였어요. 몽골이. 이때쯤이면 징기스칸 죽은 지도 한참 됐고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의 아들 그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죠. 몽케칸 이 양반이 칸이었을 때예요. 몽케칸 이 양반도 전쟁하다가 죽어요. 남송 조지다가. 몽케칸이 남송을 조지고 있었다, 송나라를 조지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금나라고 서하고 다 나가리 됐을 때예요. 그리고 송나라를 조지다가 죽어요. 몽케칸이. 그리고 몽케칸의 동생 쿠빌라이 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우리 고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원나라의 창시자고 원나라 1대 황제라고도 보잖아요. 쿠빌라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가 칸이래. 나 칸임! 근데 징기스칸 아까 전쟁 벌이기 전에 뭐 했다 그랬어? 쿠릴타이. 몽골 전체 부족장 회의에 합의를 거쳐서 다음 칸이 즉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쿠빌라이는 저 쿠릴타이를 안 거치고 그냥 내가 칸!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쿠빌라이보다 더 아래의 막내 동생 아릭부케라고도 해요. 얘가 실제로 공신력이 있는 명분도 있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몽골의 전체 부족 회의를 거쳐서 얘가 공식적인 칸이 됩니다. 그럼 지금 뭐야 상황이? 얘는 쿠릴타이라는 전체 부족 회의 쌩까고 그냥 내가 칸 이랬고 쿠빌라이의 막내 동생 아릭부케라고도 하는 얘는 쿠릴타이라는 부족장 회의를 공식적으로 거쳐서 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몽골 제국 칸이 2명인 거야. 그렇게 쿠빌라이랑 이 아리크부카가 4년 동안 오지게 쳤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빌라이가 이겨요. 쿠빌라이가 이기고 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우리 몽골의 공식적인 수도는 이제 베이징이다. 그러더니 이제 원나라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원나라가 뭐예요? 지금 금나라고 지랄이고 뭐고 간에 다 작살내고서 사실상 중국 대륙을 다 원나라가 먹었단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쿠빌라이 이 양반이 해먹기 시작하면서 원나라는 30년이나 내전을 시작해요. 당시에 오고타이 칸국이라고 여기 또 바로 옆에 있죠. 얘네도 따로 있었는데 얘네랑도 오지게 싸웁니다. 원나라가. 그렇게 원나라가 나중에 이 오고타이 칸국까지 흡수를 해요. 편입시켜. 솔직히 원나라 영토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긴 하거든.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아요? 몽골 제국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칸국인데 왜 얘네는 왜 원나라였을까? 왜 나라 이름을 지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옛날에 중국 대륙 국가처럼 쿠빌라이는 더 이상의 정복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정복을 더 이상 하면서 내가 왕권과 이 황제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무리다. 이미 요 정도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역들을 단속하고 단단하게 다지고 기반을 다지고 제대로 된 나라로서 형태를 갖추고 명확하게 가야 된다. 지금 다른 데서 얘네가 지금 킵차크 일칸고 얘네가 여기서 삽질을 하든 뭐하든 정복전쟁을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제 여기에 터 잡고 기강 잡고 정복은 스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나라라고 이름을 중국식으로 이제 짓고 여기다 터를 잡은 겁니다.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한족들의 입장에서 개빡칠 역사가 시작되죠. 전체 인구 83%의 한족이 가장 밑에 진짜 노비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원나라의 신분제도예요 이게. 지금 최고 등급이 몽골족이랑 생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남인, 한인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게 몽골 생목인은 뭐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한인은 뭐고 남인은 뭐냐? 요거부터 좀 이해하고 갑시다. 남인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한족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 송나라 때부터 있던 그 한족들 있죠. 송나라 여기 있던 한족들 여기에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 진짜로 저 인구를 싸그리 짝짝 모아서 지금 83%인 겁니다. 솔직히 한인이나 남인이나 지금 별 차이 없거든요. 똑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한국사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남인보다는 대우를 해줬다. 자 봐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둘 다 개차반이었는데 얘네보단 덜 개차반이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거야 이게. 둘 다 개 진짜 완전히 사람이야 취급 받았는데 얘네보단 덜 했을 뿐이다랑 얘네보다는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았다랑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 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한인이랑 남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았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살았으니까 얘네가 지랄하는 게 덜했던 거야. 실제로 고려사에도 몽골 사람들이 고려에 들어온 몽골인들이 고려인들을 얼마나 개같은 취급을 했는지가 나와요. 너희들은 우리 몽골인보다 아래고 학급이고 막 이러면서 대우하는 게 나와 다. 고려사 공부하면. 근데 여기는 몽골족이 여기만 왔겠어? 여기만 왔겠어? 당연히 여기만지 수도도 베이징이라며. 그러면은 여기서 개차반했던 사례들이 더 많았겠지 당연히. 그냥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도 더 아래래. 이 한족들이 얼마나 거지 취급을 받았겠어 진짜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황제가 유교도 배우고 한족들이랑 융화도 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한족들을 무조건적으로 개차반 취급하려고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유교도 배우고 유학도 공부해가지고 지금 원나라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유학에 융화된 어떤 그런 문화와 정책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뭔가 답답한 거야 이 양반 입장에서. 저 초원에서 이 개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빨리 항복해 이 새끼 이러던 사람이 왔는데 송나라 출신이었던 그 유학자들이 와가지고 유교는 이런 것입니다. 백성을 천자로서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하고 인과 덕으로 다스리 이러니까 막 똑같은 거야. 이 새끼들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귀만 아파. 답답한 거야 이 양반이. 존나 실용적이고 융통성 그 자체만으로 저 어마한 광활한 영토를 만든 게 몽골 제국인데 그 몽골 제국 출신의 원나라 일대 왕제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유학이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쿠빌라이 칸이 그래도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유학 공부한 사람들이 똑똑해 보였나 봐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학자 유교를 공부한 이런 사람들 긁어 모아서 야 너네가 백성들 세금 걷는 그런 체계 이런 제도 같은 거 좀 잘 좀 만들어서 세금 좀 걷어봐라 이렇게 좀 시키고 막 그랬대요. 경제나 그런 지식이 그 몽골 출신들이 좀 부족하니까 돈도 제대로 못 걷고 막 그러니까 좀 그랬던 거야 행정체계 같은 게. 그래서 유학자들한테 막 그런 거 시켰는데 자꾸 유교들 먹이면서 답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생목인들을 대거 관직에 등용합니다. 이 생목인이 누구냐면은 위구르족 그리고 중동아랍 쪽에 이슬람 믿던 사람들 여기에서 무역하고 상업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있죠. 그 양반들을 쫙 데려와요. 상업도 해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생목인이야. 눈에 색이 있다는 뜻인데 동양인하고 색이 눈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생목인들을 대거 데려와요. 많이 데려온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면은 아무리 1.5%더라도 당시 인구가 원나라 인구가 막 5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전체 인구가 당시에 원나라에서 생목인들만 200만 명이 있었대요. 그럼 한인하고 남인을 합하면 7천만 명. 지금 7천만 명 위에 4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생목인들을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잘해. 아라비아 반도 막 낙타 타고 막 거치면서 상업 오지게 해온 그 어떤 그 무역 방법 상업 방법 노하우가 아주 깔끔하던 양반들이라서 잘해. 한족들 맨날 유교 얘기하면서 우리 한족들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이 새끼 원나라 오랑캐 출신 새끼들아 이러던 애들 쓰느니 생목인 쓸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던 거지.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대거 생목인을 등용했다. 대박인 게
게 뭐냐면 특정 한족이라는 그 민족성을 띈 사람들을 6천에서 7천만 명을 그냥 바로 맨 아래에 그 계급으로 했다는 게 이게 원나라의 엄청난 실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몽골 원나라 사회에서 생목인 몽골인들과 이 한족들 간의 차별과 선입견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원래 송나라의 당시에 그 유생들, 유학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맨 아래에 거지가 있다고 치자고. 얘네가 원나라의 최하층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9위가 유생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체제 안에서 유학을 공부한 게 써먹을 데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그래서 진짜 거지 바로 위에 유생이라고 막 그랬었어. 원나라의 고위직들은 지금 사실상 몽골 사람 아니면 생목인 이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독점. 한족들이 출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구조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없었다고 그냥.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원나라 그 기록에 이렇게 있어요. 몽골 사람이랑 생목인들이 하도 원나라 때 한족들 좁해고 국밥 먹은 다음에 공짜로 잘 먹었어 꺼져 그러면서 양아치 짓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 이하 취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원나라가. 당시에 이런 법이 생겼대. 원나라에. 몽골족과 생목인들이 한족들을 때리면 조세무역의 혜택을 박탈할 거라고 법을 만들 정도로 접했대요. 몽골족 생목인들이 한족들을 하도 패니까 한족들 그만 패라. 패면은 니네 지금 무역할 때 혜택 같은 거 박탈할 거다. 그 정도로 팼대. 얼마나 진짜 인간 이하 취급을 했겠어요. 한족을 원나라 때. 몽골족하고 생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족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지배계층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과거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원나라가 1315년부터 1368년까지 16번의 과거 시험을 해요. 근데 인원 쿼터가 있었어. 양쯔강 이북에서는 50에서 600명까지 뽑는데 양쯔강 이남에서는 10명에서 19명만 뽑는 거예요. 왜? 양쯔강 이남에 이 양반들이 많이 살았거든. 한족들. 뽑는 게 아닌 거야. 애초에 양쯔강 이남에 많이 살던 한족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수 자체를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줄어들게 만들어놔서 애초에 합격해도 몇 명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법 기준도 계급마다 달라요. 몽골족이 사람을 죽였어. 생목인이 한족을 죽였어. 한족이 몽골족을 죽였어. 어땠을까요?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다르게 처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몽골 생목인들이 한족들을 약탈하고 때리고 겁탈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그냥 개판 5분 전에 지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한족들은 칼이라던가 도끼라던가 이런 무기 소지 금지. 화살이나 활도 금지. 사냥이나 무예 연습도 하면 안 된다 금지. 반란의 가능성을 아예 1도 주지 않으려고 집회라던가 모이는 것도 몇 명 이상 금지. 그냥 당시 원나라의 사회적 계급을 지금 크게 4개로 나눈 건데 만약에 저게 100개라고 치자. 100개였어도 맨 밑에 한족이 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나라는 이제 유교를 공부를 처하든 말든 니들 송나라가 있었든 말든 그냥 니네는 피지배 계급 노비급의 최하층민이다. 원나라는 몽골족과 위구르라던가 중동아랍에서 온 중앙아시아에서 온 생목인들이 다 해먹을 거다. 이런 나라였던 거죠. 한 세기를 못 가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몽골도 중국의 역사였고 위구르도 우리의 역사였고 티베트도 우리의 역사였고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은 피가 흘렀는데 우리들끼리 싸웠을 뿐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을 빨리 희석시키고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옛날에는 민족이 이렇게 다양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원나라 때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몽골족도 중국인이었어. 이렇게 해야 서로 안 싸우고 지금 56개의 민족들이 사는 중국이 융화가 되고 안 싸울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의 내란 내전 쿠데타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을 왜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적인 역사들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 민족들 간에. 자 어찌됐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몽골족 생목인들이 다 해먹는다 그래서 나라가 굴러갔다 한들 인구가 넘사벽이잖아 한족이. 전체 인구가 7,500만이라고 치면은 지금 7천만 명이 한족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군대라던가 군대를 끌고 갈 때는 한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족 관리를 아예 안 뽑을 수는 없어서 한족들을 관리로 뽑아야 한족들을 관리하니까 양쯔강 남쪽에 있던 그 곡창지대 있죠. 저쪽에서 한족들이 농사를 지어야 삥을 뜯을 거 아니야 원나라도. 식량이라던가 군량미라던가 이런 거를 비축하려면은 어찌되었든 한족들을 다스리긴 하고 살살 다독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몇몇 저런 농경지역이라던가 한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족으로 뽑았대요. 송나라 때 대지주였던 사람들, 땅 엄청 많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나라의 투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대우를 조금 해줘서 그 대지주들이 그 대지주의 땅에서 농사짓는 한족들 또 삥을 뜯어서 세금 잘 내게 하게끔 그렇게 한족들 그 대지주 출신들을 또 대우를 좀 원나라가 해주긴 했다. 한족이더라도.
있고, 그래서 모든 한족을 몽골 민족들이 원나라 때 다 괴롭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고위 관료는 당연히 몽골족과 생목인들이 했으나 중간 관리자 같은 거, 중간 관리자라던가 이런 피지배 계급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 피지배 계급 중에서도 뽑기는 했다. 물론 저 한족 관리자 하는 한족 아니었으면 개차반 취급을 받기는 받았겠죠. 근데 똑같잖아. 솔직히 지금 원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민족이 한족인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것도 한족인데, 계급도 가장 낮고 관직도 못 갖고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사회 진출도 못하면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개기면 X되잖아. 그러니까 더러워도 참고는 있던 거죠, 한족들이. 원나라 동안 큰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쿠빌라이 칸이 있을 때만 해도 하도 탄압을 미리미리 해대니까 막 쳐 죽이고 막 본보기로 막. 근데 초대 황제 쿠빌라이의 다음 황제였던 쿠빌라이의 손자였던 테무르, 이 테무르가 후계자 없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옛날에는 나라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냐면은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었을 때야. 진짜 쿠데타 반란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밥그릇 싸움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여, 그지? 그러자마자 막 황제 원래 요 쿠빌라이 테무르 가문 외갓집 간신 원나라 귀족들 사방에서 내가 칸이다 이 새끼 하면서 존나 싸워, 막 개싸움 막 엄청나게 일어나. 그래서 1320년부터 이 13년 동안 왕이 6명이 갈아엎어요. 원나라에서. 개판이었어. 나중 가서 이제 1333년에 토곤 테무르라고도 하고, 아무튼 1333년 황제 토곤 테무르 때 이때부터 제대로 좀 물갈이 좀 하고 다 조지고 세력 통제를 하면서 그나마 또 원나라의 안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그래도 굉장히 길게 황제 해먹어. 1333년부터 1370년까지 해먹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양반 토곤 테무르의 와이프, 그 양반이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었죠? 기왕후입니다. 기왕후에 대해서 드라마 잘 만드셨는데 솔직히 사실 기왕후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기왕후는 자료도 별로 없고 이 양반이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토곤 테무르의 와이프였다. 원나라 해종이라고 하는데, 몽골이 고려한테 개 난리치고 사람 바쳐라 돈 내놔라 삥 오지게 뜯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고려 여자 공녀도 엄청나게 데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공마냥 여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공녀예요. 그 당시에 공녀로 바쳐진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기왕후입니다. 원나라가 공녀를 고려한테 왜 바치라고 그랬냐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고 원나라에도 여자 많을 텐데 한족도 있고 왜 도대체 여자를 고려한테 바치라고 했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왜 그랬을까? 여기서 또 저 여자들 끌려간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거기다 대고 고려의 여자가 또 똑똑하고 인물이 좋아서 더 몽골이 한족보다도 원했던 것이다. 한족보단 고려가 더 나았다. 이 지랄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 자, 어찌됐든 원나라의 당시 군대는 원나라 출신이 아니야. 사방에서 끌고 온 애들이야. 저기 위구르에 살던 와 너 우리 군대 생판 알도 보도 못한데 끌려와서 군대로 그냥 있는 거야. 얘네가 남자애들이 결혼을 못한 거예요. 솔직히 한족이 아무리 많았어도 한족 딸내미 있는 집에서 대뜸 딸을 빼앗아가지고 완전 외국인하고 시집보는 그 꼬라지를 보겠어 한족들이? 원나라도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카바칠 수가 없잖아 한족만으로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원나라의 군사로만 있으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원나라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 거야.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 한족들 여자들도 끌고 오긴 했지만 고려한테서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군대의 그 젊은 남자들, 군대로 끌려온 사람들이 빨리 장가들게 해가지고 원나라에 못 개기게 하고 딱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고 군사로서 또 열심히 일하고 딱 요렇게 하려고 빨리 공녀들을 사방에서 끌고 와가지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여러모로 좀 그 황실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그러면은 원나라 황실에 이제 그 궁녀로 이제 일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원나라 때만 바친 줄 알았거든 나도. 아니야. 명나라 때까지 바쳐요. 세종 때도 4번 바쳐. 그리고 세종 때 4번 바치고 나서 영락제가 죽어요. 그 명나라의 영락제가 죽고 나서부터 세종이 그때부터 안 바쳐요. 명나라 때까지 바쳤다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시집을 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궁녀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니면 원나라 황궁에 궁녀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궁녀로서 황궁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들도 한족이라던가 몽골족 출신보다는 고려 쪽이 더 낫다고 보기는
봤대요. 실제로 원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식견이라든가 조금 더 똑똑하고 글도 잘 알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한족이라든가 몽골족 출신보다는 고려에서 데려온 공녀를 궁녀로 일부러 쓰기도 했다. 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녀로 끌려갔는데 뭔가 궁녀로 일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시집도 잘 못 가고 좀 그래. 그러면은 화류계로 팔린대요. 그냥 막 그런 별일이 다 있었대. 그래서 공녀로 끌려간다고 하면 고려에서 막 자결하는 그 여자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 밀고 절 들어가가지고 저는 비군입니다. 안 끌려갑니다. 이러는 좀 위장전입 같은 것도 좀 하고 아니면은 일찍 시집도 보내고 좀 그런 일들도 고려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죠. 공녀로 끌려갔는데 궁녀가 된 거야. 공녀로 끌려갔는데 궁녀가 돼서 황제랑 잘 돼가지고 황제에 뭐 첩이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왕후다 이 말이요. 이 기왕후에 대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의 황후까지 된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그 얘기하시는 정말 양심 없는 학자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진짜 어디 가서 한국 학자라고 하지 마세요. 고려 입장에서 보면 저 기왕후가 진짜 쳐 죽일 사람이 쳐 죽일 사람. 고려인인데 황후 됐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진짜 저 기왕후가 황후 돼가지고 고려가 허리가 휘청거려서 허리가. 자 1340년에 원나라 당시 황제의 황후가 된 사람이죠. 토곤 테무르의 와이프다. 그 양반이 바로 기왕후다. 원나라 해종. 본명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기황후라는 것도 기씨성을 가진 황후다에서 기황후인 거지. 아무튼 그 정도로만 추정하고 있는데 몽골식 이름은 기올제이 후투그. 요거밖에 없어. 예전에 MBC 드라마였나 있었죠. 기왕후. 그 원나라 황궁에서 일어나는 권모술수와 통수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고려 출신의 그 여인이 정말 그 고단한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내고 원나라의 황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드라마잖아. 드라마. 그 드라마는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어땠느냐. 현실에서는 기왕후가 고려 출신이든 말든 간에 지 권력 잡고 주변 애들 다 조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적이고 권모술수를 이겨내 고 황후가 됐다는 내용으로 드라마가 나오는데 본인도 권모술수를 쓰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고 잔머리 잘 굴리던 사람이고 당시에 해종이 13살 때 왕이 돼요. 13살 때 왕이 되는데 원나라 황제가 주변 귀족들이 이 해종을 바지로 앉혀놓고 다 헤쳐먹고 있었어. 왕권이 없었던 거죠. 제대로. 해종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또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11살 때 고려 대청도라고 있어요. 대청도. 대청도가 어디 있냐면 아마 여긴가? 여기 있네. 여기 대청도 있죠. 여기로 유배까지 갔던 사람이야. 11살 때. 연평도에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쭉 있으면 저기 대청도가 있잖아요. 그죠? 백령도 아래에. 11살에 그 정도로 해종이 황제 되기 전까지도 왕권이 제대로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나라에서. 근데 이제 해종이 황제가 됐잖아. 원래 황후도 있었어. 황후가 있었는데 그 황후랑 해종이랑 별로 사이가 좋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근데 이제 원나라의 황제가 기황후를 좋아하는 거야. 후궁. 그러니까 이제 원래 황후가 개빡쳐가지고 당시에 기왕후, 당신 궁녀였지. 궁녀. 일개 궁녀 쫓아가가지고 불러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꺼져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랬대. 그러다가 이 황후가 영모 세력으로 몰려서 작살나요. 해종의 원래 황후가. 그래서 원나라 해종이 이제 원래 황후를 쳐내고 나 이제 기왕후랑 결혼해도 되냐고 뿌뿌뿌 이러고서 기왕후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 당시에 원나라의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 쿠빌라이 칸 있죠. 이 양반의 유언이 있었어. 이 양반이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 한족이나 고려 출신이라던가 우리 몽골 사람이 아닌 여자는 첩은 가능하나 정실부인 황후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쿠빌라이 칸이. 원래 황후가 천해져서 이제 기왕후가 황후가 돼야 되는데도 황후가 아닌 후궁인 상태로만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앉혀다가 황후로 앉혀. 관습이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제 해종이 나이를 좀 먹잖아. 20살 넘었어. 나 20살 넘었다고. 점점 권력이 세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종이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커지니까 당시 원나라의 간신들, 귀족들이 이 새끼를 조지자. 이지랄을 시작해. 해종이 이 새끼 어릴 때는 씨부레 우리말 잘 듣더니 이제 안 듣네 하면서 조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해종이 이제 머리가 컸잖아. 미리 그걸 파악하고 다 조져요. 싹 다 물갈이를 해. 싹 다 물갈이. 근데 해종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간신 새끼들을 다 조지긴 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의 명분이 남아있는 거야. 쿠빌라이 칸의 유언. 고려 사람은 황후로 두지 말라고 했는데 몽골 사람만 황후로 두라고 했는데 자꾸
자꾸 당시 원나라 해종이 기왕후를 좋아하니까 고려인 여자를 황후로 자꾸 앉히려고 하고 더 좋아하려고 하는 이 원나라 해종을 조져야 된다라고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종이 불안한 거야. 이게 당시에 황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순번제야, 순번제. 기왕후가 황후긴 황후인데 1번 황후가 아니라서 내가 후궁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다르게 이해하세요. 원나라는 황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1황후, 제2황후, 제3황후 이런 순번제야, 순번제. 제1황후가 죽으면 그 다음 제2황후로서 기왕후가 됐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다른 황후를 제1황후로 앉힌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1황후가 나가리가 됐으면 그 다음 황후가 이제 제1황후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기왕후는 고려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후가 계속 제2황후에서 머물고 있던 겁니다. 당시에 기왕후는 제2황후였어요. 그래서 제2황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애를 데려와서 제1황후로 앉힌 거야. 해종이. 이러한 상황이 지금 기왕후한테 굉장히 큰 약점이었던 거예요. 원나라 황제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기왕후의 입장도 기왕후가 굉장히 권력적인 사람이랬잖아. 그 양반도 본인이 계속해서 해쳐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아랫사람들이 자꾸 저거 고려 출신이 제2황후를 하고 황궁 내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종이 머리를 굴려. 원래는 제1황후가 하던 게 있었어요. 황궁에서의 그 돈 관리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제1황후가 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기왕후한테 줍니다. 제2황후로 1333년 정도인데 그럼 이 사람이 제1황후가 돼야 되는데 제1황후가 더 늦어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순번이 원래는 이 제1황후를 폐위해가지고 기왕후가 제1황후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애를 데려와서 제1황후로 앉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1황후한테 줘야 됐던 여러 가지 권력, 황궁 내의 돈과 관련된 실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왕후한테 일부러 해종이 줘가지고 뇌물 같은 것도 기왕후가 일부러 그 해종 주변에 그 간신이라던가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막 먹이고 막 기왕후가 그 사람들 막 입맛에 맞게끔 막 뇌물 먹이고 막 그래. 기왕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려에서 공녀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중에 해종에게 권력적으로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료들한테 일부러 선물로 줘요. 고려에서 공료를 제가 잘 걸러내가지고 이쁜 애들만 골랐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줘. 첩으로 쓰라고. 기왕후가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후는 본인도 공녀 출신이고 공료로 끌려왔고 궁녀가 됐다가 황후가 됐는데 고려에서 공료로 끌려온 애들을 또 고위 관료한테 팔아먹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에서 점점 기왕후가 자꾸 해종한테 자꾸 막 속삭이는 거야. 내 고려에 내 고향에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이 있다. 이 사람들 원나라로 데려와서 원나라 관직도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걸 막 말해. 그래서 해종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기왕후 라인이 생겨. 기라인. 기왕후의 집안 사람들이 원나라의 황실에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이 대목에서 이제 국뽕으로 기왕후께서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에 우리 고려 사람들을 일부러 꽂으시고 고려인 대박이다 위대하다. 그거는 그냥 기왕후가 지가 해먹기 위해서 지 사람들 데려와서 그냥 꽂은 거예요 원나라에. 막상 한반도에 당시 있던 고려라는 나라에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얘기도 좀 해야겠다. 원나라가 기황후마마의 집안 뭔 잔치한다더라. 니네가 돈 들여서 좀 해줘라. 고려한테 저거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단이랑 삼배가 5,000필 들어가고 음식이랑 그런 거 푸드파이터급으로 졸라 쌓아놓고 해가지고 당시 고려에 인플레가 올 정도로 휘청거렸대요. 하도 물건을 많이 처먹고 많이 써대가지고 공급 수요가 안 맞아가지고 물가가 확 오를까봐 기황후 잔치 끝나고 나면은 고려 왕실에서 공적 사적으로 기름 꿀 과일들 사용하지 말고 공급하지 말고 팔지 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켰대. 고려 왕실에서. 기황후 잔치만 한번 하면은 원나라에서 사신 보내면 연애 준비에 기황후 또 놀러 왔대 고려에. 그래서 연애 준비에 그러면 하도 처먹어대고 하도 깔아대고 뭘 치렁치렁 매달고 해가지고 연병 난리 쳐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국뽕이 별로 안 좋아요. 간다요 개인적으로 국뽕을 왜 별로 매력적으로 못 느끼냐면은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일을 한 여자가 와 고려의 대단한 사람으로서 원나라의 황후가 됐다 이렇게 추앙받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당시에 기황후가 원나라 황후일 때의 고려 왕이 누구였냐면 충혜왕이었어요. 충혜왕. 이 양반이 성격이 졸라 지랄 맞았던 사람이야. 원나라가 나중에 잡아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술 먹고 여자 겁탈하고 술 처먹고 나라꼴 개판이었어 이 양반. 근데 당시에 고려왕이 이런 성격 지랄 맞은 충혜왕일 때 기황후가 고려 와가지고 야 우리 집안 잔치할 거야 돈 내놔. 삼배랑 음식 다 깔고 알아서 알지? 이러니까 이제 얘가 성격도 안 좋은 고려왕 입장에서 충혜왕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충혜왕이랑 기왕후가 사이가 상당히 더러웠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원나라 말기 가면서 기왕후가 원나라 말기 사람이거든요. 원나라 말 가면서 이제 기왕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원나라에서 사방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원장이랑 막. 주원장이 누구야? 우리 원장이 형. 명나라 만든 사람 아니요. 기왕후가 살아있을 때 주원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후는 주원장이가 튀어나올 때 원나라에 살아 숨쉬던 황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왕후예요. 오케이? 자, 주원장이 젊을 때야 이때면. 기왕후보다 좀 어려. 아무튼 간에 기왕후 살아있을 때 하도 그 원나라가 이제 한족들 말살하고 막 괴롭히고 이지랄하는 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꼴 어땠겠어요? 해종 그 양반도 기왕후한테요 사로잡혀 치마폭에 사로잡혀가지고 국정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돼 그거. 이때부터 이제 농민봉기가 원나라에서 사방에서 일어나고 주원장이라는 인물도 튀어나오고 막. 자, 고려왕 계보 볼게요. 이렇게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충충 가다가 공민왕부터 충자를 안 넣고 이제 원나라 꺼져! 하면서 유학자, 유교 공부한 애들 신진사대부 대거 이제 모집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공민왕 옆에 있던 신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게 보는 양반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분이죠. 이분이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기왕후가 지들 가족 고려에 사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고려 왕실의 그 관료로 일하는 그런 것도 막 꽂고 막 그랬어요. 기왕후가 지가 고려 출신이니까. 그래서 신돈이 공민왕한테 저 기왕후 가족 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실제로 신돈이 있을 때 기왕후의 친척과 가족들을 고려 왕실에 있던 사람들 다 조져요. 그 위대하다는 그 드라마까지 나왔던 그 기왕후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원나라의 측근이라면서 공민왕 신돈이 살아있을 때 다 죽인 게 바로 기왕후의 측근과 기왕후가 꽂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기왕후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기왕후가 고려에서도 저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원나라 안에 있으면서 황후로 있으면서 선 넘는 짓을 몇 번 하거든요. 원래 징기스칸 때부터 몽골의 황위는 다음 황태자는 몽골의 징기스칸 집안 콩키라트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이렇게 둘이 만나서만 황태자가 태어나야만 황태자가 된다. 이 전통이 깨진 적이 없었어요. 저 기왕후가 있을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기왕후는 그게 싫은 거야. 당연히 싫지. 자기가 콩키라트 부족 출신이 아닌데 고려 출신이잖아. 이거 깨고 싶은 거야. 해종과 자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황태자가 되길 바라겠지 당연히 기왕후는. 그래서 기왕후가 당시에 해종한테 지랑 해종 사이에서 나온 애를 황태자로 앉히자고 해종한테 작업질을 시작해요. 당시에 기왕후랑 해종 주변에 있는 인물들 기왕후가 심어놓은 인물들이 다 같이 해종한테 쫓아가가지고 해종 폐하 황제께서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새로운 황태자를 지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태상황이 되시고 뒤에서 좀 명예직으로 좀 지켜보세요. 빨리 황태자 앉히시고 기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시 원나라 해종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아도 그렇지 무슨 34살 먹은 양반한테 가가지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새 황태자를 앉히시고 태상황이 되세요. 이걸 34살 먹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할 소리야 그게? 간다요한테 은퇴하라는 수준이네. 그렇네. 나 몇 년 뒤에 은퇴해야 되나 이제 태상황 돼야 되는 거야 나 이제. 그래서 원나라 해종이 당시에 기왕후랑 엄청나게 좋아했댔잖아요. 이 순간 이때 해종이 기왕후 이것 봐라 이거. 저 선 좀 넘는데 얘? 하면서 쌩을 까요. 몇 달 내내 만나지도 않아 잘.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나라가 개박살납니다. 왜? 주원장이 때문에. 저지랄하고 있을 때 기왕후가 황태자 누구 하냐 마냐 얘기 졸라게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주원장이는 이미 당시 원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먹어요. 그리고 결국 원나라는 북원으로 튑니다. 북튀원. 북쪽으로 튄 원나라에서 북원이에요. 그렇게 북원으로 튈 때 기왕후도 같이 튀어요. 결국에는 북원의 황제를 원나라 황제와 기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기왕후가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의 황후가 돼가지고 고려에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사실 없죠. 근데 마치 이제 고려 출신의 공녀로 끌려간 그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산 어떤 사람이 원나라의 황후가 돼서 굉장히 뭐 고려에도 좋았고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개풀 쥐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그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도 없었고 기왕후가 원나라 가서 황후가 됐든 안 됐든 고려에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을 거 하나 없었다. 기왕후에 대한 기록이 북원으로 튀면서 기왕후도 튀었다 같이 북원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자료가 명확하게 없어요. 여기까지야 여기. 그리고 고려에서는 이성계 대 최영 대 정몽주 대 정도전 대 이이님이라는 아주 개판이 또 시작되죠.
그리고 곧 있으면 위화도 해군 얘기도 나올락말락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명나라와 조선건국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